예, 2-36번 문제입니다. 답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타당도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이제 타당도를 앞에 했습니다만, 1-35에 타당도를 했습니다만, 복습을 간단히 할게요. 타당도, 타당 그리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한 구루마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해서 준구 안내가 되겠죠. 주는 준거 타당도요. 구는 구성 타당도요. 안은 안면 타당도요. 내는 내용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죠. 점수가 합격점이 절대평가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설명했고, 구성 타당도는 당도가 90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 해서 요수병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요인 분석, 수렴 타당도, 그런 변별 타당도 이렇게 되는데, 이 설명은 안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안면 타당도는 초점이 뭐냐면은 검사를 받는 사람, 쉽게 말해 피검자가 되겠죠. 피검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내용 타당도는 앞에 한번 했죠. 전문가, 내용,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내용 타당도가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는 준거 타당도도 이제 예동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 미래점이냐 현재점이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부분 나올 때 또 다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박스 문제. 실제로 무엇을 재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재는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이다. 즉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뜻한다. 누가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피검자가 아니겠습니까? 피검자가 이 판단하는 타당도.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안면 타당도가 되는 겁니다. 안면 타당도는 힌트가 간단해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게 직업상담사 시험이 맞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을 보면은 시험지가 배부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가 치는 시험 문제가 맞는가. 이렇게 앞면으로 대충 보는 거예요. 그걸 말이죠. 그걸 한번 보라고 할 때 실제 문제를 풀면 감독관이 이게 부정 그걸로 또 걸릴 수가 있죠. 대충 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면 타당도는 피검자가 판단한다. 여기 뭘 보면 됩니까? 검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 요거에서 우리가 안면 타당도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라이티스. 이 사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 포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거를 전부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개발한 직업성숙도 검사 CMI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직업성숙도 검사 CMI라고 하더라. 그래서 태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봅시다. 이 직업성숙도 검사를 보면은 요걸 뭐 성숙도 요게 뭐냐면 힌트입니다. 성숙도가. 자, 이 사람은 크라이티스는 운동선수라고 일단 이미지를 넣고 해야 앞으로 이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의 기량이 아주 빼어나다는 뜻이죠. 그 분야에 빼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냐고요? 태릉 선수촌, 태릉. 여기 이제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죠. 태릉 선수촌입니다. 왜? 운동 분야에 아주 성숙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대표 선수로서 태릉 선수촌에 입촌하게 됩니다.
그럼 태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단 이유가 있어요. 저 직업 성숙도 검사는 태검사와 능검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검사는 뭐냐면 태도 검사와 그 다음에 능력 검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성숙도 검사는 태도 검사와 능력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능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태도 척도가 검사 종류가 몇 개냐, 능력 척도가 검사 종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가지수를 뭐냐면은 자 태능 선수촌이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죠. 그러면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뭐라고 이거 한다? 뭐야? 어떻게? 오륜기라고 하죠. 오륜기. 그래서 동그라미가 몇 개다? 5개다. 그래서 태도 척도가 5개가 있고 능력 척도가 5개. 이렇게 각각 5개씩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성숙하면은 태능, 오륜기 요 같이 이미지화 해주면은 지금 성숙 검사는 태능,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이렇게 있구나. 태도 척도 5가지, 능력 척도 5가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기에서는 능력 척도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는 나오느냐 하면은 종류가 몇 가지냐는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틀린다 보면 능력 척도 4가지다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가지수는 몇 개라고요? 5, 6개를 생각하십시오. 태도 척도도 5가지, 능력 척도도 5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걸 말이죠.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독립성이 있고 결정성이 있고 타협성이 있고 참여도 관여도가 있고 성향 지향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가지인데 여러분들 이 시험에는 하여튼 독립성은 독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정성 결발을 기억해 주시고 타협성은 타시를 참여도는 참신을 기억해 주시고 성향 지향성에는 성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기억해 하시오 이렇게는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잡힐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크레이티스의 스토리를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데 뭐냐면은 그만 집에서 평상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정강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정강이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크라이티스의 변별 진단법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포기를 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변별 진단 크게 3가지가 나오고 지금 원래 긴 스토리인데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짜맞추기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성이 뭡니까? 비불강이라고 했죠. 이렇게 3가지. 비현실적인 비현실성이 있고 불충족성이 있고 강압형이 있더라. 적응성은 적응형, 부적응형 있고 결정성은 다재다능형, 그 다음에 우유부단형 이렇게 있더라 해서 토탈 7가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윌리엄슨하고 차이점을 앞서에 한번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부 호랩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심을 바꿨어요. 결심을 바꿔 다시 다른 도시로 갔어요. 참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중에
성공한 무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필기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가 중요합니다. 예. 독립성에 대한 예가 앞으로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독립성 할 때는 반드시 부가 나와요.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그 예문에 부자가 안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결정성에는 바꾼다는 말이 바가 나와요. 결바. 타시라고 해요. 자, 타협성 나올 때 시간이 나와요. 참여도는 신경이 나와요. 신경. 성향, 지향성에서는 무엇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이 문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헷갈려요. 그리고 요 문제는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성실성은 없습니다. 성량하고 헷갈리죠. 성실성은 없습니다. 이게 성량, 지향성이 돼야 되는데 요게 성실성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어떤 성실성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고, 복부, 결바, 성량은 지향성은 성이죠. 성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외우면은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도. 자, 그렇게 넘어가기로 다 꺼졌는데 정유라님이 제가 서서를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능력 척도도 5가지입니다. 예문과 연결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문이 그대로 나와요. 여하튼 5가지예요. 5가지. 뭐 요거는 필기에서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5가지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성실성은 없습니다. 성량, 지향성이다. 요거는 혼돈이 안 되면 좋겠네요. 자, 38번입니다. 심리검사의 표준화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변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검사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채점자에 따라서 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게 변인이 돼요. 점수가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검사 받을 때 그 상황이 있죠.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렇더라도 뭐냐면은 이 변인이 돼요. 점수의 변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수능 듣기 할 때는 비행기도 못 날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만약 비행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게 표준화가 점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피검자는 변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검자. 왜? 검사의 주체거든요. 이거를 표준화할 수는 없어요. 검사 받는 사람. 왜? 차이를 측정하는 게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검자는 뭐냐면 표준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측정해요.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검사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피검자는 뭐가 된다? 이 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검사의 주 대상이니까. 자, 39번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징후는 경저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셀리 봅시다. 경비무 경계를 하다가, 누가 오니까 저항을 하다가 몇 시간 하고 나니까 소진이 됐다. 맞죠? 옳은 거 됐으니까. 보세요. 경저탈 하나만 하더라도 2, 3, 4 볼 것 없죠?
내가 경제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은 2, 3, 4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뭘까요? 스트레스 진행 단계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경계 저항, 탈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됐고요. 이제 2, 3, 4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1년간 생활 변동 단위 합의. 이게 생활 변동 단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복지부에 있긴 있어요. 이 법률이. 그럼 뭐냐면 이게 1년 동안에 뭐 누구하고 싸움을 했다. 부부하고 싸움했다. 자녀하고 말을 다퉜다. 뭐 이래 될 때마다 뭐 50점,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합이 90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은 신성급이에요. 신성급. 거의 뭡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 1년이 보통 1000 넘어요. 1000. 뭐 사소한 것도 뭐냐면은 생활 변동 단 점수를 이렇게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90인 사람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신성급입니다. 거의 안 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번 A 유형의 사람은 B 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인내력이 있다. A는 맨날 A씨 스트레스 약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거꾸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하는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 중요하다고 했죠. 내적 요인은 A, B 성격형 통계 소재가 나한테 있냐 남에게 이기고 외적은 사회적 지지,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 이게 스트레스 도움이 아주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이제 사회적 지지인데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에 영향이 거의 없다니까 이것도 땡이다. 이렇게 앞에 했던 걸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 처음 보는 거는 2번이 되겠죠. 1년 동안 90밖에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신성급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보너스 아니고 이게 바로 멘토십이죠. 이 상사는 멘토고 그 다음에 이 신입사원은 이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걸 멘티라고 합니다. 멘티.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담세계는 멘티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멘토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후계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면은 후계를 받는 사람은 멘티라 이렇게 잊어버려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직업정보론으로 넘어갑니다. 요 2-41번은 꼭 우리가 직업정보론에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분류고,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이 나오는데, 자, 이 대분류는 말이죠. 이게 여기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여기에 표시하는 거를. 자,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9, 마지막에 A, 군인 이렇게 돼 있어요. 9개 플러스 9개라고 생각하는데 군인은 좀 별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대분류는 1, 2, 3, 4, 5, 6, 7, 8, 9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걸 통째로 외워야 된다. 어때요?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솔직히 저도 이거 안 외웁니다. 저도. 왜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안 외워요. 저도 이거 쓰라 하면 못 씁니다. 뭐만 외우느냐? 1번은 관리자, 2번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마지막에 9번은 단순 노무 종사자. A는 군인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건 왜 안 해도 되느냐? 1, 2, 9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뭐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요 6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1, 2, 9가 아닌 거는 전부 다 3, 4, 5, 6, 7, 8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딱 결정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까지 다 외워가지고 7은 저도 모르는데 기농원리 관련 기능 종사자 이렇게 돼 있네요. 6은 뭐 농림, 어업리, 수명 종사자. 저는 이게 5번이 6번이지. 저는 안 외웁니다.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1, 2, 9만 외우면 됩니다. 1은 관리자고 2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번은 단순 노무 종사자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군인은 A로 별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6개는 이거 아닌 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2, 9만 외우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자, 재분류는 1, 2, 3, 4, 5, 6, 7, 8, 9로 나오는데 직능 수준은 4, 3, 2, 1로 나옵니다. 거꾸로예요. 네. 직능 수준은 제일 높은 게 4,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 나머지 2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1, 2, 9에 해당되지 않은 게 전부 다 제2 직능 수준이에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직능 수준을 우리가 포괄적 그 직업 그 분류 원칙에 보면 포괄적 의사와 대학 교수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포괄적 직업 분류 원칙의 주체성이죠. 주체성. 주된 업무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주된 근무를 안 할 때는 최고 직능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 요구할 때 최고 직능은 아직까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알고 넘어가라 했어요. 그걸 이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직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능이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와 교수 중에서 이게 만약 교수라도 학장인 경우가 있고 평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라도 내과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직능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럼 직능 수준은 뭐냐? 이런 관리자예요. 관리자는 뭐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뭐냐면 대표는 아니지만은 그 회사가 필요하는 전문 분야와 관련 종사자는 바로 대분류 2에 들어가고 직능 수준은 우리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로는 그냥 내과 과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학장이다. 그럼 학장 같으면 어디에 들까요?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들어가면은 이 관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의 과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주된 업무는 비슷한데 그다음 최고 직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 같으면은 교수로서 뭐가 됩니까? 학장이니까 관리자가 되겠죠. 이때는 이 사람이 교수로 분류한다. 이래서 바로 최고 직능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 노무 종사는 제1 직능 수준이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제2 직능 수준이며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것은 원래 관리자는 4직능이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3 직능입니다만은 자, 직능 수준에서 여기 칸이 있어요, 없어요? 칸이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관리자 할 때도 우리가 직능 수준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4 직능 또는 제3 직능 수준이라고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제4 직능 또는 제3 직능 수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분류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직능은 이 1번과 2번은
같이 표현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마 그럴 게요. 요새 어떤 관리자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분야 전문가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이게 이제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외가 군인입니다. 군인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군인은 밑에 있다고 해서 제1 직능 수준 이하가 아닙니다. 제2 직능 수준하고 반드시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인 게 요것도 포함되고 이상이 되겠죠. 이상은. 요것도 포함되는 게 이상 아니겠습니까? 요게 주차율이 제일 많이 된다. 그래서 대분류와 직능 수준에 대한 설명은 일단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요. 엄청 자주 보니까 문제 풀면서 다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한국표준직업분야에서 대분류와 직능 수준의 관계로 틀린 것은 관리자 우리가 대분류는 1이죠.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 예,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이렇게 같이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왜 이런가? 이거 틀렸네. 관리자는 제4 직능인데 이거 틀렸네 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칸이 없잖아요. 1, 2는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4 직능 또는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무종사자가 뭔지는 몰라요. 어디 속했는지. 그러나 1, 2, 9에 안 들어가죠. 즉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다음 단순 노무 종사자 여기 안 들어가면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가운데 3, 4, 5, 6, 7, 8 여기 들어가죠. 자, 여기는 몇 직능이라고? 2직능. 판매 종사자도 1, 2, 9에 안 들어가죠. 그럼 역시 2직능이에요. 1, 2, 9 제하고는 전부 다 2직능이니까 자, 군인 제1직능 수준 필요 땡이죠. 군인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군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직능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하니까 군인이 틀립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군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리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포괄적, 배타적,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에 했던 거죠. 포괄적, 우리가 또 다지는 시간입니다. 포괄적은 주체가 생산한다. 주된 업무 우선원칙. 요거 안 될 때는 최고 직능 우선원칙. 자, 처음에 할 때는 최고 직능 이걸 뭐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직능과 이 분류를 우리가 구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 되죠. 그럼 이 포괄의 또 다른 원칙이 베타스의 원칙은 뭘까요? 시간당 수입이 최고라 해서 시수체입니다. 시간 우선 원칙, 수입 우선 원칙, 최근에 선택한 지원 우선 원칙. 여기에 최와 그 다음에 포괄적의 최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 최는 최고 직능이고 요 최근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했던 1-47 내용을 복습을 했고 문제를 이제 풀이한다라고 하면은 포괄적 주체성이죠. 최, 최상급입니다. 최근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거는 베타성 원칙에 들어가죠. 시수체. 그다음 생산 업무 주체생이니까 1, 2, 3은 맞는데 4번은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은 이거는 베타성 원칙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과 직업 분리의 베타성의 원칙을 이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앞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복습입니다.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수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별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함께니까 이별 아니죠. 이건 맞는 거예요.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된다. 맞는 말입니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것까지 이 얘기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그 산업활동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요거 합격할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 주된 활동 나오면 맞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나오는 거고 3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그래서 이런 거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별시켰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이별은 뭐라고요? 땡이라고 했었으니까 같은 항목이니까 이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별입니다. 이별이 아니죠. 그래서 맞다. 4번입니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한다. 이별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달리니까 이별시켰잖아요. 그래서 땡이에요. 여기에 답이 없죠. 이별은 땡. 이게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표준산업분리가 두 문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나오고 땡입니다. 네, 이별시킵니다. 함께 뭐 이게 아니고 같은 항목 요거는 이별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도 진도 잘 나갔죠. 네, 잘 나가니까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채팅이나 단톡에 또 올려도 됩니다. 단톡에 올리면 제가 여러분들 놀랄 만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린 편이거든요. 네.